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넉 달 만에 가자지구 북부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주요 대학에선 반전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올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를 벌였습니다. 2차 협의 일정과 의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성과 김포에서 큰 불이 나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밤사이 들어온 국제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넉 달 만에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습니다. 하마스도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의 교전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앞마당에선 안매장된 시신 300구가 발견됐는데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규옥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음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철수시켰던 탱크를 다시 배치하고 건물 여러 동을 폭파하는 등 이스라엘군이 넉 달 만에 가자지구 북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수일 전부터 공언해온 대로입니다. ננחית עליו מכות נוספות וכואבות, וזה יקרה בקרוב. 이스라엘이 이란과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전열을 정비한 하마스도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는 등 공방전이 다시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140만 명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라파에 대한 공격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 기간 라파 난민을 수용할 텐트촌을 조성 중인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병원 앞마당에서 발견된 시신 수백 구가 이스라엘에 의해 안매장된 것이라는 하마스 주장에 대해 미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Those reports and the reports are incredibly troubling, and we're inquiring on this with the government of Israel.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들이 매장한 거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시신의 손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자 미국에선 반전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컬럼비아 대학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그 수위도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반전 시위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컬럼비아 대학교 캠퍼스가 시위용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컬럼비아뿐만 아니라 예일, 하버드 등에서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At MIT in particular, we know that there's been immense complicity and direct involvement with the genocide that's going on. They've had over $11 million allocated in investments. 반유대주의 논란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점점 격해지면서 경찰력이 투입돼 학생들이 체포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는 학교 전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는 서부 지역 UC 버클리와 미시간대 등에서 진행되는 등 전역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반전 시위는 올해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유대주의를 규탄했지만 중동 이민자의 표도 의식하는 모습입니다. I condemn the anti-Semitic protest. I also condemn those who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 the Palestinian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걸 바이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What's going on at the college level and the colleges, Columbia, NYU, and others is a disgrace. And it's really on Biden. He has the wrong.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함께 사실상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반전 여론이 올해 대선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병원의 교수들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 하루는 수술과 외래 진료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에 의료진의 사직을 미리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교수들은 의료개혁을 바로잡기 위한 집단 행동이라는 입장이지만 혹시 잘못하면 감옥 갈까? 온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견딜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떠나는 건데 거기다가 완전 상관이 없는 처방을 내시면서 가뜩이나 소아투석이 가능한 병원은 8곳에 불과해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갑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비상총회를 열고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사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사직을 막겠다는 방침을 알렸지만 비대위는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 주 하루는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모레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사직의 휴진까지 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의 중재안 제시에도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대 중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를 출범할 예정인데 불참 의사를 밝힌 의협과 전공의들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안성과 김포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규모가 꽤 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리지만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는 쉼없이 솟구칩니다. 밤이 되자 건물 주변으로 불이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5시 반쯤 경기 안성의 한 본행제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인접 소방서 인력까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가 밤 11시가 넘어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멀리 떨어진 도로에서도 치솟은 연기가 보일 만큼 규모가 컸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인테리어 소품 보관 창고에서도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되는 큰 불이 났다가 6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0평짜리 창고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건물이 많이 타가지고 화재 안진만 되고 화재 난 건물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방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에게 오늘 오후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교체를 계기로 민정수석실 신설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오 지사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며 쓴 교통비를 최대 절반 넘게 되돌려주는 K패스 카드 발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K패스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최대 60회까지 일정 비율만큼 현금이나 카드 공제 등으로 환급해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예계에선 기업 사이에 벌어진 내홍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1위의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하이브는 어도어가 회사를 탈취하려 했다 주장하고 있고
어도어 측은 내부 고발에 따른 보복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시열 기자입니다. 독창적인 음악과 콘셉트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국내 최대 기획사 하이브가 뉴진스가 소속된 자회사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도어 미니진 대표 등 일부 임원들에게서 명확한 경영권 탈취 기도가 보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이브 측은 감사를 통해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최소 3건 이상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대표의 측근이 작성한 업무 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우리를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한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하이브가 사실을 왜곡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경영권 탈취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분이 고조되며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이틀 동안 8,50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 복귀를 앞둔 뉴진스의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분쟁의 피해는 아티스트와 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선수 시절 자신이 몸담았던 두산의 후배 선수 8명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 팬들과 선수들은 때 아닌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이승엽 감독은 선배들의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논란이 터지고 나서 첫 훈련 전 모인 두산 선수단의 분위기는 사뭇 무거웠습니다. 코치진들은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라며 선수들을 다독였지만 이승엽 감독은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야구 선배들의 잘못이죠. 저 역시 야구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로서 조금 후배 선수들 볼 면목입니다. 리그 8위로 성적도 부진한 상황에서 소속 선수 8명이 대리 처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두산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강압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수면제 대리 처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 구단과 KBO로부터 징계를 받아 경기에 뛸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일단은 거기 걸려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두산과 KBO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리그 흥행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악재로 번질 수 있어 야구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인천 소래포구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른바 불량 게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충청남도 서천에서도 썩은 게를 고의로 팔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자 썩은 게를 왜 샀냐는 식으로 오히려 손님 탓을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주부 김모 씨는 최근 충남 서천에 있는 홍원항에서 30마리 정도가 든 게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상자를 열자마자 심한 비린내가 났다고 했습니다. 싱크대에 딱 부어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충격을 많이 먹었죠. 김 씨가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게 내장이 녹아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게를 판매한 상점 주인은 손님이 게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봐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그게. 나쁘면 가져가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진을 본 수협 측의 말은 다릅니다. 나갔어. 저 정도는 못 먹죠. 안 되는 게 천만다행이지. 주변 상인들은 해당 상점에서 상한 게를 고의로 판매했고 예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상인회에서 대신 보상해 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전날 거를 뚜껑 여는 것까지 우리가 다 보고서는 설마 저거 오늘 팔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인회 측은 일부 상인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매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수협과 서천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난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젠 우회전할 때 일단 반드시 멈춰야 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생겼죠. 이 제도가 생긴 지 1년이 지났는데 이걸 지키는 차보다 위반하는 차량이 여전히 더 많았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었지만 버스기사가 이를 위반한 겁니다. 일시정지 의무 단속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 취재진이 당시 사고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한 차량은 빨간색 신호인데도 멈추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인데도 건널목을 통과하고 그 뒤로 아이가 달려가는 아찔한 상황도 이어집니다. 취재진이 약 30분 동안 지켜본 결과 무려 20대가 넘는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교차로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신호가 들어왔을 때 보행자가 이제 없을 때는 가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가도 된다.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있어요. 우회전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빵빵거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 우회전 사고 건수는 18,000여 건으로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망자 수도 1.2배가량 늘었습니다. 빨간불에도 일시정지, 주변을 서서히 살피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 따르기.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우회전 신호등 확대 등 교차로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금은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의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 씨가 독일에 수조 원의 재산을 숨겨놨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안민석 의원은 최 씨의 자금 세탁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며 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할 말이 많으나 오늘 제가 참겠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각종 매체에서 최 씨가 독일에 수조 원을 숨겼고 자금 세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실은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이 최순실의 독일 자금을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라고 하는 그냥 근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단이죠.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과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방송에서 허위 발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최 씨의 자금 세탁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당사자 최서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다음 재판엔 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한편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술판이 벌어졌고 이 술자리에서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술이 번복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민주당을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도 맞섰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한 방송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술 마셨다는 주장을 안 마셨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시지 않았다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입에 갖다 대니 술 냄새가 나서 알았고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태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로 이어갔는데 이에 수원지검은 또 자료를 내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벌써 8번째입니다. 당시 법정 발언은 녹음도 돼 있다며 급기야 이젠 술 마셨다는 주장을 안 마셨다고 바꾸느냐며 후한무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그만둬야 한다. 공방만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믿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공소반증서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술판 회유 공세를 늦출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번엔 저희 MBN이 전해드리고 있는 법조계의 전관 예우 실태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 이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뚜렷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시선은 여전합니다. 전관 예우,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고칠 방법은 없는 건지 박은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직자의 퇴임은 또 다른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대기업과 로펌들이 고위 공직자 출신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만 공개되는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심사 대상인 퇴직 공무원의 취업처가 이전 기관과 정말 업무 관련성이 없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어떤 근거로 심사해서 그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공개하는 게 현직에 있는 이제 공직자들한테 시그널을 주게 되거든요. 전관 공급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던 사건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대폭 늘리고 공직자의 정년도 확대해 변호사 활동의 유인을 줄이는 식입니다. 일본에서는 법원 검찰에 있는 분들이 중간에 나오면 뭔가 하자가 있는 분들입니다. 업무와 맞지 않아서 나온 탈락된 분들인데 우리는 또 거꾸로 양상이고요. 법조계 내부에서 전관 예우가 문제라는 공감대조차 없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관 예우나 불공정 수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로 이제 변호사, 법조계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공직자로서의 윤리에만 의존하기엔 뿌리가 너무 깊은 전관 예우, 제도적 보완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27년 만에 연극 무대에 돌아옵니다. 어제 연극 벚꽃동산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전도연 씨는 늘 연극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두려움이 컸다며 소감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의 작품을 보고 매료돼 배우로서 피가 끓었다고 복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극 벚꽃동산은 사이먼 스톤 연출로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인 고전 작품을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1997년 리타 길들이기 이후 처음 연극 무대에서는 칸의 여왕 전도연 씨,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박혜수 씨가 캐스팅돼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대낮에 도로를 활보하는 악어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21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도로에 길이 2.5m의 악어가 나타났는데요.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악어 사냥꾼 겸 격투기 선수 드라기치 씨가 빠르게 움직이던 악어의 등에 올라타 목을 누릅니다. 입을 벌려 저항하지만 소용없는 악어의 입을 꾹 눌러 테이프를 감아 번쩍 들고는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에 무사히 실어 보냈다고 합니다. 드라기치 씨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악어를 링 위에 있던 상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소감을 전했다네요. 이란 국적의 종합격투기 선수가 경기 전 라운드걸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돌발 행동을 해 평생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한 파이터 알리 헤이바티 씨가 경기 시작을 알리기 위해 지나가던 라운드걸의 엉덩이를 갑자기 발로 차는데요. 화가 나 항의하는 라운드걸을 심판이 말리면서 경기는 시작됐고 헤이바티 선수는 1라운드도 버티지 못하고 TKO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선수는 경기에 패한 후 상대 선수를 공격하는 비겁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경기 후 SNS를 통해 긴장한 탓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공개 사과했지만 평생 출전 금지라는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양측의 실무 협의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40분 정도 진행된 회동에선 대통령실과 민주당 모두
시급한 민생부터 챙기자고 입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회담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산됐던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호 정무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국회에서 만난 겁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 약 40분간 이루어진 협의에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민생 해결 정책으로 수차례 언급해온 1인당 25만 원 정책과 21대 내 처리를 강조한 최상병 특검 등 쟁점 사안이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담 전 홍 수석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내 수준에서 답할 정도가 아닌데 어려운 질문이세요. 영수회담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주 회동을 제안했지만 실무 협의가 미뤄지면서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모레 선거법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자 준비 점검을 마친 뒤 2차 실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인지 내부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인 만큼 먼저 신뢰관계부터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최상병 특검법이나 민생지원금 25만 원 등을 꼭 얻어내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의의를 뒀습니다. 어떤 의제를 다룰지보다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감한 사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의제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입니다. 국회 제1당인 다수당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좀 신뢰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만 만들면 좀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윤덕 신임 사무총장은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 문제 해결이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 역시 민생 현안과 국정기조 전환, 인사 문제 등 크게 3가지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제, 방송통신위원장과 감사원장 등 정치적 중립기관에 대한 인사 재검토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야 국민의 삶을 책임져달라는 총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앞서 보신 영수회담의 의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대신해 민주당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민주노총도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정부와 민주당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입니다. 특히 청년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물가 대책 등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물가를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 모습을 보여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13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당에선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맞춰 민주당이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좁혀 협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25만 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란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의 피해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과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주는 법을 국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지난주 양곡관리법에 이어 닷새만입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가 15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소속 11명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김종민 새로운미래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판한 뒤 퇴장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입만 떼면은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또 입법 독재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도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사실 20여 년간 계속 논의가 돼왔던 사항인데요. 이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을 했고요.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도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총선 이후 야당의 단독 의사결정과 여당의 불만 폭주가 반복되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요즘 정치권 가장 큰 화제인 것 같은데 어제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아직 의제 조율이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제안한 의제들이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실무회동 전부터 민주당이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의제들이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총선 결과는 민심이라고 줄곧 말해왔죠.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거부권 자제, 또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을 의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대통령의 직접 사과 이런 것을 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이 이 제안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영수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가 논의해보자는 의미로 비칠 수 있어 민주당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만큼 전격적으로 이 대표와 모든 의제를 터놓고 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제 중에서도 조금 눈에 띄는 게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양측 모두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실무회동에서 민생 문제는 가감없이 대화하겠다고 한 만큼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지원금 지급 범위와 금액은 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건전재정 국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을 지킬 수 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을 관철했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회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뒤를 이을 새로운 비대위원장 뽑아야 하잖아요.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한 회의가 있었다면서요. 네, 어제 중진 모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인물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4선 이상의 원내 인사를 후보군으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았습니다. 5선 이상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4선 이상에서 또 하셔도 좋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일단 중진들은 당의 안정을 위해 지도부를 빨리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비대위원장과 이제 뭐 같이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출 원내대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친윤계의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좀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면서요. 네, 최근에 당내 인사들을 만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 영입인재 출신 당선인들과 비공개 조찬 회동을 하고 중진 의원들과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내에선 친윤,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의원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3년간 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당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원내 사령탑이 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윤, 원내외 수도권 인사들은 수도권과 청년, 중도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북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며 초대형 방사포에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우리나라 계룡대와 한미훈련이 진행 중인 군산 공군기지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입니다. 나란히 배치된 이동식 발사대 4대에서 초대형 방사포가 불을 뿜습니다.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으로 북한은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이 국가 최대 핵 위기인 화산 경보 발령을 가정해 진행됐고 이른바 핵 방아쇠 체계 안에서 처음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한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가 사거리 352km의 섬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보적인 위력과 완벽한 실전 태세를 힘있게 과시하며 사거리 352km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습니다. 평양을 기준으로 지난 12일부터 한미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이 진행되는 군산기지와 우리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적들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엄포와 함께 초대형 방사포에는 모의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핵 우위 또 정찰 능력에 대응해서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복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과도하게 강조를 하려고 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번 훈련에는 미리 방북해 있던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참관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이번 도발이 러시아 측의 자국 무기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전술핵을 탑재한 공중폭발 모의 시험에 이어 전술핵으로 타격하는 시험까지 이 북한의 전술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 하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거리 400km로 한국을 겨냥한 KN-25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지난달 진행된 핵탄두 공중폭발 모의 시험의 연장선입니다. 전술 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북한이 전술핵 탑재 미사일로 실제 공격하면 우리 군은 천궁과 패트리엇, 사드 등의 미사일로 이를 요격합니다. 이 미사일의 수량만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군이 가진 미사일 수량 이상으로 한꺼번에 수천 발을 쏠 능력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저격수 사격에 비유하며 명중률을 자랑했지만 이 역시 과장됐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전술핵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먹거리가 바로 수산물인데요. 높아진 수온 때문에 국산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또 동해에선 이제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앞바다는 어떤지 이승민 기자가 국내 최대 규모 수산과학 조사선을 타고 나가봤습니다. 1,600톤급 수산과학 조사선이 강원 최북단 연안 바다를 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이 차가운 곳으로
과거 오징어와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이 주로 잡히던 해역입니다. 수심 140m, 바닥층을 훑은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들이 쏟아집니다. 동해안 최북단에서 그물로 끌어올린 물고기들입니다. 대부분이 청어와 대구인데 명태는 단 한 마리만 잡혔습니다. 명태는 1980년대 연간 2만 톤 이상 잡혔지만 2000년대 들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 역시 어획량이 10수년 새 20분의 1로 줄었고 이제는 서해안에서 잡히는 양이 동해를 넘어섰습니다. 청어는 같은 한류성 어종이지만 먹이를 따라 때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중층 바다에선 난류성 어종인 방어 어획량이 급증했습니다. 동해의 주 어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살오징어의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해 쪽에 많이 주 어획되었던 방어류들이 동해 연안으로 많이 북상하여서 최근 55년간 연평균 표층 수온은 1.36도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수준인데 특히 동해의 수온 상승이 새 해역 중 가장 심각했습니다. 남해는 난류성 어종인 정어리가 점령했습니다. 작년에 최근 5년 평균 10배에 달하는 정어리가 잡혔는데 포항 인근 동해안에서도 확인됩니다. 삼치 어장도 북상 중이고 태평양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는 참치도 동해에서 잡힙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정어리가 엄청난 어획량을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수산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한반도 주변 어장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면서 기존 어종을 지키고 새 어종을 활용하는 연구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높아졌는데 특히 농수산품이 1.3% 상승했고 공산품도 0.3% 올랐습니다. 배추와 양파 등 농산품 가격이 특히 크게 올랐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국내 생산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건설을 시작한 전국의 주택 수가 연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은 연평균의 47.3%에 그쳤는데요. 특히 서울의 착공 물량은 2만 1,000여 가구로 연평균의 32% 수준이었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2년 보험 계약 유지율은 65.4%로 전년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3년 유지율은 57.3%, 5년 유지율은 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저금리 저축성 보험의 해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증조 할머니 엘리자베스의 즉위 기념식에서 전투기 고개 비행 소리에 귀를 막고 입을 벌리던 귀여운 아이, 영국 루이 왕자를 기억하시나요? 루이 왕자의 성장하는 모습이 포착된 영상들이 화제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 국민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루이 왕자가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비행 소리에 귀를 막고 입을 벌리던 장난 가득한 모습. 모두 점잖게 앉은 왕실 행사에서 홀로 음악에 맞춰 신나게 몸을 흔들고 뒤에 있던 사촌 누나 머리를 뽑아 결국 엄마에게 제지를 받는 모습까지. 장난꾸러기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찰스 3세 무릎에 앉아 포크레인도 함께 움직여보고요. 이젠 수레도 거뜬히 옮겨 보이고요. 활쏘기도 척척 해냅니다. 루이 왕자의 귀여움엔 늘 시선 집중이죠. 앞으로도 엄숙한 왕실 행사장에서 씬스틸러 표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출됐습니다. 불길 속에서 목숨을 건지는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차 앞쪽에 불이 붙어 강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멀리서 남성 2명이 차 가까이 다가가더니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강하게 문을 흔들어 보는데요. 마침내 창문을 통해 남성을 구출해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해낸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선 매년 봄 하늘에 연을 날리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웨이팡 국제 연 축제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판다 모양의 연이 공중에 띄워졌는데요.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열리는 웨이팡 국제 연 축제의 모습입니다. 这次比赛像我打个比方吧，有一个是创新类，那么就是说就是比大家有创新的风筝，那以前没见过的，以前没见过特别有意义的创新题材比较好的这就是我们一个依据的一个标准。 용부터 자동차, 신화 속 캐릭터에 이르기까지 매년 다양한 종류의 연을 볼 수 있는 웨이팜 국제 연 축제. 이 대회 참가자들은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데요. 올해도 눈길을 끄는 다채로운 연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의 방문객이 모여들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금은 주로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물고 있고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전 18도, 철원은 16도 선에 그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5도, 대구는 11.3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16도, 전주 17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도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